감동과 합격을 함께하는 해커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다반 및 문제해설 캠프를 저희 해커스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커스와 함께 가다반 및 문제해설 출발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그러면 민법 과목 먼저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문제 해설 그리고 이의제기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기간 내내 오랫동안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담금질을 하고 잘 견디고 싸워내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전진해 오신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결과를 차치하고 끝까지 싸워내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좋은 결과, 성과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3회 민법 문제 총평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총평이라는 거는 개별차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는데 일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기준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입니다. 박스 문제 그리고 사례 문제가 많이 구성되어져 있죠. 자, 먼저 박스 문제 보시게 되면 15문항 정도가 박스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서 난이도를 충분히 이걸로 변별력을 높여놓았습니다. 어느 하나만 놓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만 놓쳐도 답을 선정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를 높여놓았고요. 그 다음 사례 문제죠. 가별병 형태 사례 문제가 8문제 그래 도합 합쳐서 23문제죠. 23문제로 난이도를 변별력을 충분히 높여놓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사례 박스 문제가 9개였거든요. 6개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일단 작년 대비 난이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판례 문제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판례에 따른 이 문제가 33문제예요. 그리고 단순 조문이나 법 이론을 단순하게 풀어놓은 단순 지문 형태가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었는데 나머지 7개 정도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 때문이죠. 바로 박스 문제 내지 사례 문제가 변별력을 높이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중을 가지고 따지면 중하, 중중, 중상이라고 그러면 중상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거 충분히 다른 관점, 다른 시각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지난해 대비 어렵지 않느냐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개론 선생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개론도 좀 계산 문제가 길거나 또는 2차 과목에 있는 문제가 한두 개 들어오면서 개론 문제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쉽지 않은 지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민법은 개론의 영향을 받는 과목이죠. 개론 먼저 풀으시면서 내려오시는 분들 개론에서 시간이 그 다음에 문제 압박을 받게 되면 민법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민법도 그 난이도를 체감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전반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중상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쉬운 문제도 몇 개 있어요. 한 3개 정도는 그냥 아주 쉽게 답을 건져낼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잽인 것 같고요. 본격적인 문제는 이걸로 변별력을 가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대처해서 좋은 득점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개별 문항 하나씩 만나보는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41번입니다. 민법 총칙부터 진행이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 제가 적중 모의고사 문제 또는 쪽집게 백선에서도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간평사에서도 올해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골라라. 두 개죠. 2개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죠? 예상 문제로도. 소유권 포기하고 재단법인 설령. 근데 설문에서는 유증이라는 게 이게 나왔죠.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추인, 동의, 해제는 다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이 되고 유증이죠. 이 부분 유증이나 유언이나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나 재단법인 설립. 유증, 소포, 소유권 포기,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등등은 뭐에 들어가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이어서 42번 이어갑니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요즘의 추세죠. 전반적인 걸 다 물어보려고. 첫 번째, 개업 공인 중에다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이거는 직접 중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직접 계약을, 직접 거래를 했다. 의뢰인하고 중개인하고 직접 거래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뭘로 보고 있죠? 단속 규정으로 보아서 이 거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유효이다. 지난해에도 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 단속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은 출제 논점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거죠. 일회성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 그죠? 그리고 수수료도 적정하죠. 이거 무효로 보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는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서 변호사하고 의뢰인 간의 성공부수 약정이죠. 이거는 유효하게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이죠.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었다면 형사사건에서 성공부수 약정은 무효로 처리된 반면 민사사건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 지점 주목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게 되면 보험 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이거는 보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이다. 5번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것 해서 우리가 그 유형이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유형의 한 10가지를 쫙 공부를 해나가셨을 거예요. 그 유형 중에 하나로 바로 5번이 설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지문이 중개법 지문을 일부 넣었는데 이거는 5번을 고르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걸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2차를 공부 안 하시고 1차만 하신 분들은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5번을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42번 정답 5번 가답은 제시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43번 통정 허위표시죠. 민법 108조죠.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통정 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뭐 했다면 알아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뭐를 할 것? 통정을 할 것. 통정이라는 뜻은 짜고 한다는 거죠. 서로 짜고 다른 말로 합의하에 하는 거죠. 우리 판례는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할 때 이 거래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라는 거를 은행과 양해를 얻어서 거래를 했을 때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이 되고, 양해가 아니라 진위와 다른 표시한다는 점에 대하여 금융권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통정 허위 표시로 엮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되죠? 합의 내지는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 양해 이꼬르 합의지 알았다. 인식만으로는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가장행위가 무효면, 가장행위는 무효이더라도 은닉행위인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절세하려고 A, B 간에 실제는 증여인데 계약서는 뭐로? 가장매매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계약서 작성해서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주죠. 이때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이지만 증여 자체는 은닉행위는 유효다. 이거는. 그래서 탈락. 세 번째,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요. 제가 이거 장윤정 얘기를 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윤정이, 그다음에 여기 매니저. 이 매니저가 윤정이 대리인이면 원래 이 대리인은 윤정이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과 거래를 해야 될 터인데, 이 매니저가 장난을 하거나 작업을 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상대방하고 붙어버리는 거지. 이 매니저가 원래 본인을 위해서 거래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돈 먹고 붙어버렸다. 그래서 매니저하고 상대방하고 무슨 거래? 통정 허위 표시가 이루어졌다. 허위 계약이요.
허위 계약을 했다. 허위 계약을, 가짜 계약을. 이 계약을 믿고 이 계약서를 가짜 계약서가 진짜인 줄 믿고 거래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허위 표시의 제3자가 되는 거죠. 이 외형이죠. 허위 계약의 뭐를요? 외형. 외형을 믿고 새로운 거래를 한 뒤 이 사람이 허위 표시의 제3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윤정희 본인은 이것들이 장난질한 걸, 허위 계약한 거를 이쪽에서 몰랐죠. 이때 윤정희 본인은 허위 표시의 제3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외형을요. 외형, 허위 계약이라는 외형을 믿고 새로운 거래가 된 D가 제3자인 것이지,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허위 계약을 했을 때 이 본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인 몰래 상대방과 허위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몰랐어도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허위 계약을 했죠. 그러면 표준은 대리인이죠. 본인이 몰랐어도, 윤정희 본인이 몰랐어도 대리인의 하자 표준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어떻게 하면 허위 표시를 하면 이 의사 표시는 무효다. 무효. 이때 본인은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 표시의 제3자가. 본인은 허위 표시에 뭐가 아니다. 제3자.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윤정희 얘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번째 지문은요. 판례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 이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4번. 5번요. 대여금 채권이죠. 이 대여금 채권이 가장소비대차죠. 가짜 채권이죠. 가짜 채권이 만들어졌죠. 이 채권은 가라죠. 가라 채권. 가라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라 채권을 믿고 넘겨받은 양수인, 이 채권의 외형을 믿고 넘겨받았죠.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보호받는 제3자 맞습니다. 오케이, 정답 4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위 표시의 전반적인 논점들. 43번 이어서 44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4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때 유동종무유라고 되어 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입니다.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예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관할관청이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이행착수로 본다. 판례는 이행착수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허용됩니다. 허가를 얻은 후에도 얻은 후에도 이행착수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는 허용된다. 인정된다. 그래서 기억 탈락. 이 부분은 유동종 무효 부분 민법 총칙에서도 중요한 논점이면서 동시에 계약법의 계약금 해제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논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 일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를요.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이행소송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세 번째죠.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해요. 매도인 채무가. 그리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매도인도 거래할 의사가 없고 상대방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죠. 그러면 쌍방이 어떤 상태다? 협력을요. 비협력하는 상태다. 쌍방이 비협력하는 상태죠. 이럴 때는 계약은 뭘로? 확정적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쌍방이 협력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계약의 전제 조건이에요. 계약의 전제 조건이 허가를 얻는 거를 전제로 계약을 진행한 상황인데 쌍방이 뭐 하는 상태면 비협력을 하는 이런 상태면 계약은 뭐로? 확정 무효로 처리가 된다. 니은 디귿 두 개 맞고요. 니을은 우리 매매 계약 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허가구역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그 계약은 유동종 무효가 아닌 확정 유효로 탈바꿈 되죠. 그래서 설문에 옳은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3번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45번 설문. 법률에 의해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유동적 무효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 취소 문제죠.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를 예를 들으면 되실 거예요. 자신의 법률 행위를 뭐 하려면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요.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1번 탈락. 정답 1번입니다. 미성년자는 동의 없이도 취소권이 있죠. 취소권이. 오케이. 두 번째. 취소권은요.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의 행위 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10년의 제척기간. 세 번째, 취소된 법률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로 되고, 네 번째, 제한 능력으로 취소되면 제한 능력자는 어디까지요? 현존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취소 문제 비교적 아주 쉽게 설문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6번 조건 이어갑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한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건 성취의 효력은 언제부터?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다. 특약이 없는 한 조건이 뭐한테 성취한 때부터.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맞죠? 두 번째, 해제 조건이죠. 그 조건이 뭐예요? 선량한 풍속이 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 이를 불법 조건이죠. 조건에 불법 조건이 들어있어요. 불법 조건이. 그러면 조건 없는 거로 되나요? 무효로 되나요?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꽝이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로 됩니다? 무효로 됩니다. 많이 연습되어진 지문 2번 정답. 세 번째 지문 갑니다. 정지 조건과 불확정기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하게 연습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정지 조건은 로또에 맞으면 내가 10억 줄게. 안 맞으면 안 줄게. 이렇게 정의되는 거고, 불확정기한은 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도 이행을 해야 되고 발생하지 않는 거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면 그것이 바로 불확정기한이다. 그래서 표시된 사실이 뭐하면 발생하지 않는 거로 확정되었을 때에 채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데, 정지 조건은 그러면 정지 조건 어떻게 결정되느냐? 정지 조건은 특약 사유가 뭐하면 발생한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로또 맞으면 내가 10억 넣어줄게. 맞으면 특약 사유 맞았죠? 로또 맞으면 10억 줘야죠. 10억 줘. 반대로 발생 안 하면 10억 안 줘. 10억 안 줘. 이것이 바로 정지 조건의 의미다. 반대로 정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은 특약 사유가 뭐하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으로 되든 돈을 주라고. 발생한 때도 발생이 뭐하든 불가능으로 되든 양쪽 다 어떻게 돈을 주라고. 돈 줘. 그래서 정지 조건과 불확정기한이 결정적 칼 같은 기준점은 이거다. 특약 사유가 뭐하면 발생 안 하면 정지 조건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주는 거야. 급부를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불확정기한 어때요? 발생하거나 안 하거나 돈을 줘야 돼. 이 지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뭐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발생 안 하는 거로 정해졌죠. 그래도 채무를 이행해. 그러면 불확정기한. 돈 안 줘도 돼. 정지 조건. 난이도 있는 지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습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 의지 시점,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시점은 그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뭐 했으리라고?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야, 네가 방해 안 했으면 조건 성취되었을 거야. 바로 그때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 2번에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7번. 근데 이 문제가 2번을 딱 골라내시면 좋은데 못 골라내시면 3번이나 나머지 지문에서 좀 시간을 썼을 수도 있겠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딱 보여지면 좋은데 이게 안 보여지면 3번, 4번에서 좀 시간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이어서 47번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이러면 기초작업 세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갑이 을에게 뭐를요? 대리권을. 그러면 을이 대리인 되겠습니다. 갑은 본인이고요. 기초작업 세팅에서 출발합니다. 을이 뭐하면? 사망하면, 대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되나요?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리인이 뭐하면? 사성파죠.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이죠. 사성파.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으로 대리권은 뭐합니다? 소멸합니다. 승계 아니 됩니다. 1번 정답. 두 번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권한도 있다. 누구한테? 대리인한테는. 두 번째, 갑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묵시적으로도. 수권행위는 보통은 위임장 이렇게 교부를 하는 명시적인 방법이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수권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수권행위 처리했죠.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다섯 번째는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이게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을 할 수 있다. 언제? 본인의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조문이죠. 정답 1번에서 대리제도 일반에 관한 정답 1번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48번 이어갑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 대리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올해 문제는. 출제위원이 좀 영하게 해서 작년에 만약에 표현 대리나 무권 대리 쪽에서 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살짝 건너뛰는 경향이 있죠. 첫 번째, 대리인이 뭐라면 수인이면 공동 대리도 아니죠. 단독 대리 원칙. 두 번째, 대리 행위의 하자죠. 대리 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본인에게 귀속된다. 손해배상 책임도 본인에게, 취소권도 본인에게, 원상회복 책임도 본인에게. 세 번째,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죠.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요. 여기 윤정이, 이쪽에 매니저. 매니저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계약서를. 그때 뭐를요?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 행위에 뭐를요? 유효를 주장하는 누구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예요? 본인한테 있다. 본인이 뭐를 증명해야 된다? 대리권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본인 쪽에서 입증한다. 상대방이 아니라. 네 번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5번, 법정대리죠. 법정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오케이. 5번 정답. 반대로 임의대리인은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르죠. 복임권 유무죠. 복임권 유무에서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임의대리인은요. 임의대리인은 언제만 선임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대리 문제. 이어서 49번 이어가겠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 그리고 뭐 할 것? 권한을 넘어서, 권한을 뭐해서? 초과해서 뭐를 할 것? 대리행위를 할 것. 대리행위. 그리고 상대방한테 뭐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바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인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요건이죠. 세 가지 요건. 126조의 표현 대리 요건은 세 가지. 기본 대리권이 있는지 첫째. 두 번째, 권한 초과의 대리 행위가 있는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상대방한테 대리권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긍정이 되는지 세 가지죠. 근데 첫 번째 1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왜냐?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표현 대리는 되지 않고 그때는 무권 대리로 간다. 길목이 달라지죠. 길목이. 일단
126조 권한을 넘은 피원 대리는 출발이 뭐다?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적인 대리권, 뭔가 끈앞풀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이 기본적인 대리권조차도 없다면 표현 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로 방향이 턴이 된다. 두 번째,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권한이 복대리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는 점 공부했죠. 이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도 되고 법정 대리도 되고 일상가사 대리도 되고 복대리도 되고 소멸로 표현 대리도 되고 대리자 들어가는 건 다 된다고 그랬어요. 대리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되죠? 무효죠. 무효일 때는 표현 대리인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리행위 자체가 유효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죠. 표현 대리가 대리면. 근데 이렇게 무효이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판례가 있었어요. 네 번째,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돼야 한대요. 될 수 있다. 다섯 번째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언제 기준? 대리행위 당시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정답. 이어서 50번 문제. 대리권 없는 갑은 대리권 없는 갑 친절하죠. 그러면 무슨 대리? 무권 대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무권 대리. 을 소유 X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갑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었다. 몰랐다는 거죠. 그럼 기본 작업, 기초 작업 세팅을 하면 누구 거를 해요? 을 소유 부동산을 갑이 무권 대리인이요. 무권 대리인이 누구한테? 병에게 매매를 했다. 상대방, 무권 대리인, 본인.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 기초 작업 세팅. 자, 그러면 설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 1번 이어갑니다. 병이 상대방이죠. 을에 대하여 을이 누구? 본인한테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했습니다. 최고. 이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으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131조 조문. 민법 131조죠. 그래서 탈락. 정답 1번.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50번의 정답 1번.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 문제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가다반을 만들어내 보았습니다. 이어서 51번 문제 물권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까지가 민법 총칙이고요. 이어서 51번입니다.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물권이죠. 물권. 그런데 토지를 뭐하는 것? 점유할 수 있는 물권. 두 단어의 키워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 점유하죠. 지상권 점유하죠. 물권이죠.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아니합니다.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에 해당되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2번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 이런 문제가 딱 3개 정도 서비스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수험생들 기분을 좀 맞춰주려고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박스 문제가 이렇게요. 박스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죠? 15개나 되는데 여기서 기가 죽어져 있는데 그래서 기분을 좀 맞춰주려고 이렇게 서비스 문제 3개 정도를 얹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52번 이어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입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뭐한 경우? 방해한 경우.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인정됩니다.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도?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락. 두 번째요. 취득 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 불포함 포함된다 이거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이다. 세 번째.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주점유가 추정되니까 점유자가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197조에 의거하여 점유자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점유자는 입증할 책임이 없다죠. 네 번째는요.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재기시부터 좀 많이 나왔던 지문, 조문이죠. 정답 5번입니다.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양도하는 사람도 A고 등기부 때면 토지 등기부 때든 이것도 A야. 그러면 양도하는 사람, 땅을 팔아먹는 사람도 A, 등기부상 소유자도 A. 똑같네. 똑같죠? 저 사람한테서 저 토지를 누가요? B가 매수한다고 그래요. 이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이 사람을요. 이 양도인하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똑같다면, 이렇게 일치한다면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믿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럴 때 이 매수인은 과실 없는 점이다. 그 부동산을 양수해서 인도받은 자는 과실 있는 없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뭐하고 뭐가 똑같다면 양도인과 뭐가 등기부상 명의자가 똑같다면 이 사람을 소유자로 믿어라. 믿어도 돼. 과실 없는 점유자죠. 이렇게 해서 B가 등기를 가져왔다. B가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죠? 그러면 무과실이다. 선인이고 무과실이다. 이 상태라면 이 등기가 나중에 무효라고요. 이 등기가 무효등기라고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 몇 년을요? 10년을 점유를 했다면 뭐가? 등기부 취득시효가 허용된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의 출발점.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건이 뭐냐면 선의 무과실이죠. 그 선의하고 무과실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지점. 양도인과 뭐가 등기 명의인이 뭐하다면 일치하다면 이 사람을 뭐라고? 이 부동산의 이 땅의 소유자라고 믿어야 된다. 그 지점 바로 과실 없는 거다. 그래서 B는 선의 무과실의 점유로 개시가 된 거고 그 상태로 몇 년? 10년이 지속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B에게 먹힌다는 거죠. 바로 그 중에 한 지점, 이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한 10여 년 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지점입니다. 이걸 내가 몰랐더라도 나머지에서 정답을 걸러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추정이 됩니다. 정답 5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점유를 우리가 출제할 때 보통 점유자, 회복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했었죠. 근데 방향을 턴을 했어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아예 건들지 않았어요. 이어서 53번 이어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첫 번째,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죠. A가 토지 소유자.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 제3자가 있다면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죠. 소유권에 기해서. 그럼 A 토지를 B가 지상권을 얻었다. 이쪽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 토지를 누가? 제3자가 침범해서 방해를 한다 치면 C가 이거를 침범했다면 B는 뭐에 기해서? 지상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둘 다 할 수 있다. 둘 다. 근데 논거가 B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요, A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죠? 그래서 논거가 다른 거라는 거죠.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을 양도해서 소유권을 뭐한 사람? 상실한 전소유자죠. 전소유자.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죠. 전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디귿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뭐가 있을 때 염려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이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14조가 근거 규정 조문 그대로. 정답 디귿 되겠습니다. 옳은 거니까 디귿 정답 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용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렵게 내면 이 물권적 청구권이 어렵게 깊이 들어가면 꽤나 어려울 텐데 비교적 무난하게 지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박스 문제라는 게 좀 걸리네요. 이어서 54번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항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뭐한 경우 소비했다. 악의 점유자가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냐는 그 점유자는 과실에 뭐를 해야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죠? 대가 보상이 뭡니까? 누가?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해서 소비하면 대신에 뭘로? 대가로죠. 악의 점유자가 내가 타구름 쳐서 이렇게요.
A가 키우는 닭을 B가 도둑놈이에요. 저 닭을 훔쳐왔어. 도둑놈이. 그죠? 그러면 B는 닭의 점유자죠. 점유자. 근데 이 닭에서 뭐를 낳다는 거죠? 달걀을요. 달걀을. 계란을 낳다. 계란을. 이게 과실이죠. 과실. 그죠? 얘가 도둑이니까 무슨 점이요? 선의점이가 아니라 악의점이 될 거예요. 악의점이죠. 악의점이자가 과실을요. 과실을 수취했다면 과실을요. 이거 돌려줄 때 닭 돌려주고 회복자한테 닭만 주나요? 뭐까지요? 과실죠. 과실. 계란도요. 닭하고 계란을 다 반환해 줘야 되죠. 그런데 먹었어 내가. 계란을 낳는 족족. 계란 낳는 족족 아침마다 먹었어요. 2달 동안. 2달치를 먹었죠. 그러면 2달치에 대한 뭐를요? 계란값. 계란값을 물어줘야 된다. 대가보상의 법리. 계란 묵었나? 묵었다. 그러면 뭘로? 대가로. 대가로 계란값 내라. 오케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번에 은비에 한 점유는 과실 주체할 권리가 없습니다. 은비나 폭력에 의한 점유. 두 가지는 과실 주체권이 없습니다. 악의점이자고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유물 전부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면 선의고 자주점유자는 어디까지요?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그 다음에 5번에 악의점유자는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 필요비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점유자도 비용은요. 비용 청구는 허용됩니다. 정답 1번에서 가져갑니다. 54번 정답 1번. 이어서 55번 이어갑니다.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입니다. 토지 주변에 소음이요. 소음이 사회통념상 무슨 한도? 수인한도.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으면, 이걸 넘으면,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넘지 않죠. 넘지 않으면 소유권의 터잡은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수인 한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여기가 포인트 되겠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어. 맨날 위에서 싸움해. 맨날 애들이 뛰어. 그렇죠? 그러면 방해 제거를,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넘지 않으면 견딜만해. 그냥 견딜만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 바로 수인 한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 지점 포인트. 두 번째는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죠. 2m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뭐가 있다면,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 상린관계 규정은,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에 해당된다. 임의 규정이다. 법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 규정보다 뭐가 특약이야. 특약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거죠. 판례번호를 그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94 1634. 그래서 상린관계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이 지점을 출제의 논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디귿이죠. 디귿이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 물은 어디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A땅, B땅. 논이 이렇게 인접해 있죠. 이렇게 인접. 물이 흘러가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죠? 그대로 둬야죠. 그대로. 이게 자연유수의 승수입니다. 그대로 두라고, 흘러가도록. 이때 그대로 두는 거죠. 냅둬. 그대로 흘러가도록 냅두는 거죠. 냅두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뭐 할 의무? 소통을요. 소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 이걸 부담하는 거야. 그대로 두라고, 소극적으로. 그런데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 소통을 유지할 의무. 이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다른 곳으로 물꼬를 트는 것까지, 이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이 승수 의무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 이 소극적인 유지 의무. 이거는 인정이 돼도 뭐까지는요?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 유지할 의무. 이것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판 보시면 77-2034
1588입니다. 아마 이 판례는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박스 문제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억은요. 기억은 곤란했을 것 같고 기억 탈락. 니은 상린관계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우선한다는 거 이거 곤란할 수 있었고 에이 디귿이 이제 그날 운이죠. 그날 운. 예. 탈락입니다. 근데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그랬으니까 2번 마킹하시면 상린관계 중에서 비교적 쉽게 보지 않았던 지문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법의 특징이 이렇게 논점을 어떤 논점을 보면 이 중심 논점이죠. 중심 논점. 그동안 출제 비율이 매우 높았던 부분. 출제 비율이 매우 높았던 이 지점이 중심이라면 코어라면 이 지점보다 어디를 사이드를요. 사이드 쪽에서 출제한 지문이 적지 않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공부를 어떻게 하십시오? 예, 여기 요령껏 여기 많이 나오는 데만 코어 부분만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요?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을 건드려 주십시오라고 출제를 하고 있어요. 출제 경향이죠. 경향에서 이 지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다 보세요. 다 골고루 다. 음식으로 말하면 이 맛있는 것만 먹지 마시고 전체 음식도 골고루 다지십시오라는 거죠. 이걸 꼭 낸다는 거죠. 이게 꽤 적지 않았어요. 상린관계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였을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그죠? 그 부분이 주로 출제 경향인데 그건 아예 손도 안 댔죠. 그래서 56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죠. 경매가 키워드입니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된 자는 낙찰자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쳐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니까요. 경매나 상속이나 형성판결이죠. 형수상경 4가지.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이죠. 여기서 부동산이 키워드죠.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무주물을 선점할 때는요. 선점할 때는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15회 전쯤에 15회 이전에 한 번 나왔던 거예요.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을 할 수가 없다. 야, 선점이라는 거는 동산이 나는 거야. 동산만 동산. 동산이나 선점이 되는 거지. 저 서해안에 가면 저 남해안에 가면 무인도 섬 있죠. 그걸 내가 맨 먼저 발견해서 가서 딱 선점하면 내 거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부동산은 국유죠. 국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그래서 선점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무인도 가가지고 내가 먼저 봤다고 이거 내 거다라고 깃대 꽂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야, 그 부동산에는 깃대 꽂으나 많아요. 어디다 꽂아야 돼? 동산에다가. 동산에다가 깃대 꽂고 내 거 이러는 거예요. 내 거. 세 번째 지문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죠.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뭐를요?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넣으시고 전 이거 3번 이의 제기하려고 그래요. 정답은 명백하게 5번이에요. 왜냐하면 타주점유자죠.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이건 명백해요. 옳은 거니까 5번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어요. 4번도 오시면 타인 토지요. 남의 땅에서 발견한 매작물은 발견자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땅 주인하고 발견자가 반씩이죠. A 땅에서 B가 매작물을 발견했다. 이 안에서 고려청자를 발견자, 여긴 땅 주인 외삼촌 일 도와주다가 여기 고려청자를 발견했잖아. 이 고려청자는 누구 거? 땅 주인하고 발견자가 2분의 1씩 공유한다. A, B에 뭐로 됩니다? 공유로 됩니다. 공유. 단독 소유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점. 그런데 세 번째 지문. 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이죠.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 56번에 3번을 이의제기 문제로 선정합니다.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은 언제부터다? 등기를 한 때부터입니다. 등기를 한 때부터.
그런데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언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라는 거지. 어쨌거나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등기를 해야 된다. 점유를 개시한 게 만약에 2000년, 이때가 점유를 뭐한 시점? 개시 시점. 등기를 한 거는 2000년, 2020년. 이때 소유권 등기를 했다. 점유자가. 그럼 등기를 하면 2020년에 등기를 때리면 언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되죠. 어쨌거나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뭐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라는 거는 필수다. 어디가 틀렸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구성하려면 취득 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러면 이건 X죠. 그런데 등기를 한 때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저는 출제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생기죠. 그러면 언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급한다. 이 문맥상 이 지점에 이 설문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논거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재기 문제로 올리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5번에서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3번도요. 3번도 지문이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지문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재기 문제 56번에 몇 번? 3번 지문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3번 지문을 이재기 문제로 올려드립니다. 그 꼼꼼한 논거 그리고 다툼이 있는 부분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여기에 정답을 골라내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57번 문제 이어갑니다. 민법상 공동소유의 설명으로 57번이죠. 보시게 되면 시간 관계상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합유물이죠. 합유물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때 그 소송은 누가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각자가. 보존행위죠. 합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거. 이는 보존행위죠. 이 보존행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합유자 누가? 각자가.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점. 그래도 공유물 보존행위도 합유물 보존행위도 누가 합니다? 각자가 합니다. 각자가 단독으로. 근데 뭘 한대요? 총유물이죠.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개인이 할 수 없다는 점. 바로 이 지점이 대립 지점이죠. 그래서 공유나 합유는 보존행위를 누가 합니다? 각자가. 이 지점을 출제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요 2번 보시면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거.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이고 이거는 등기를 쳐야 돼, 안 쳐야 돼?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분 포기나 소유권 포기는 등기해야 된다. 지분 포기, 소유권 포기 다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된다. 그다음 합유자 중 1위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요.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건이라는 지점. 그리고 5번에 보면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은 단순 채무부담이다. 단순한 뭐를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례는 관리처분,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돈 주는 거야. 돈 주는 거. 총유물 관리 처분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 정답 4번째에서 가져갑니다. 이어서 58번. 한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걸. 이런 문제 나와줘야 고마운데, 그죠? 이게 3문제 있었어요. 이렇게요. 한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전세권이나 지상권, 용익물권은 일부에 되죠. 그죠? 점유권도 일부 되죠. 임차권 되죠. 저당권은 일부에 아니 됩니다. 정답 1번.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전부여야 된다. 전부. 일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개사 19의 기출 문제 논점이 그대로 있어요. 19의 기출 문제. 이어서 59번 문제. 2019년 갑은을에게 2억 원이죠.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소유 토지에 3억이죠. 근저당권 최고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잡아볼까요? 세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을소유 토지에 누가 갑이 얼마를요? 2억을 대여해주면서 근저당권을 등기했는데 채권 최고액은 2억 5천이다. 최고액이죠. 최고액이 얼마? 2억 5천이야. 2억 5천. 갑이 1번 근저당권 이어서 병은이죠. 1년 뒤에 여기 2019년 8월 1일 여기는 2020년 7월 1일이니까 1년 뒤쯤에 1억 원을 대여하면서 X토지의 2번이죠. 2번 근저당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어서 누가 나옵니다? 병이 등장합니다. 후순위자죠. 후순위자. 2번 근저당권자. 이때 채권 최고액 얼마? 1억 5천. 여긴 최고액 2억 5천. 여기는 1억 5천. 그럼 우리가 세팅했던 공부 그대로 대입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근저당, 2번 근저당 이렇게 순서대로 있죠. 이때 갑이 경매 신청을 하면 이 채권액은 언제 확정되죠? 경매 신청 시에. 근데 갑이 아니라 누가? 후순위자가 저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면 1번 근저당권. 갑의 1번 근저당권 언제 확정되죠? 경매 신청 시에요. 매각대금 완납시에. 매각대금 완납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채권액이. 후순위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는 그죠. 이때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병이 6월 1일이죠. 2022년 6월 1일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쫄았을 텐데 내용을 보면 이게 심플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앞에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6월 1일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나요? 안 되나요? 병이 뭐만 신청하면 경매만 신청했죠. 병이 뭐만 신청하면 경매를 신청했죠. 그럼 확정돼야 안 돼요? 아니죠. 완납 시에 확정되지 신청시가 아니다. 병이 경매 신청했을 때는. 그죠? 그래서 2022년 6월 1일 갑의 피담보 채권이죠.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에요? 확정 아니에요? 확정 아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 2022년 6월 1일은 뭔 날인가요? 여기 볼까요? 6월 1일 뭔 날? 경매 신청한 날이에요. 경매 신청한 날. 누가?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그때 갑의 채권액은 확정이에요? 미확정이지. 완납할 때, 경매 대금 완납할 때 확정이지 경매 신청으로는 미확정이죠. 미확정.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라면 담보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공부한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피담보 채권이 뭐한 이후? 확정된 이후. 채권액이 뭐한 시점? 확정된 이후. 확정 이후. 즉 결산기가 도래한다든지 이런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이후죠. 확정 이후. 그때 발생한 채권은 최고액 범위 내라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죠? 담보되지 않는다. 맞죠? 담보된다? 담보 안 된다. 그런데 확정된 거예요? 확정 안 되고 아직 확정 아니 됐잖아요. 경매만 신청했을 뿐이고 확정 안 돼서 언제? 2022년 6월 1일에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는 최고액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담보되나요? 안 되나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죠. 담보된다. 이 지점의 포인트는
완납 시의 확정인데 아직 경매 신청으로는 확정 안 됐잖아요. 경매 신청할 때 채권액 확정 안 됐죠. 그죠? 그렇다면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 최고액 범위 아니라면 담보된다는 거죠.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된다. 그럼 이때요. 경매 신청했을 때 만약에 경매 신청했을 때 1억이었어. 이 갑이 을한테 받을 돈이 1억이었어요. 경매 신청할 때 1억이에요. 완납 시간이라 신청할 때 1억. 그 위에 이자가 불어납니다. 언제요? 6월 1일 이후에 이자가 얼마가 2천만 원 불었다. 2천. 합쳐볼까요? 1억에다가 이자 2천이면 얼마죠? 총 1억 2천이죠. 1억 2천이 갑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돈, 없는 돈?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돈이다. 경매 신청 시에는 아직 미확정이니까 이 채권액이요. 1번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완납 시에 확정되는데 신청 시에 미확정이죠. 그래서 이때 1억, 이자 2천 합쳐서 다 누가요? 갑이요. 갑이 배당금에서 빼갈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다.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얼마에 3억 원의 경매가 되었다면 갑은 경매 대가에서 얼마를 받아가요? 3억을요? 3억을 받아가요. 최고액이 얼마인데? 2억 5천인데 그럼 얼마를 받아가죠? 갑은 3억 방 먹는 게 아니라 얼마만? 최고액 안에서 채권 최고액 얼마? 2억 5천이죠. 2억 5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는 거죠. 그래서 니은 탈락, 디귿 탈락 맞는 것 기억하나. 어려운 듯 쉬운 듯 공부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득점이 가능한데 관건이 되는 부분 이걸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걸 세팅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대입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염려스러운 거는 개론에서 그 파도가 개론의 파도가 민법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이 지점입니다. 60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의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 저당권의 효력이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 어디까지냐? 우리 공부하신 것처럼 부합물하고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 그죠? 부합물하고 어디에? 종물에 미치고 별개의 물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개의 물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효력이 미치고 이쪽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과실은요?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단 언제? 압류 후 수취한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됐죠.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무한 뒤에 설정한 후에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이죠. 토지를 저당을 잡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건물에는. 두 번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죠. 유류 탱크 있죠. 유류 탱크. 주유소에 이렇게 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그 주유소 안에 유류 탱크에 기름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그 주유소에만 미치나요? 유류 탱크에도 미치나요? 이 탱크는 부합물로 본다. 토지의 부합물이니까 효력은 유류 탱크에도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유소를 경매받은 분은 뭐까지요? 유류 탱크죠. 유류 탱크도 가져가는 거죠. 왜? 부합물로 취급하니까. 오케이. 디귿 깎아요.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가 된 후죠. 압류 후죠.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채권이죠. 월세죠. 월세. 원룸 건물이 압류가 된 후에 월세 들어오죠. 그 월세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언제부터? 압류 후부터. 압류 후. 압류 전이면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압류 후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월세,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세 번째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에 누가? 전세권자가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이죠. 임목. 누가요? 전세권자가. 그럼 이거는 토지와 별개죠. 별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니까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니은 디귿
3번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60번은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문제. 이어서 다음 문제 61번입니다. 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61번이죠.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경, 유, 비, 간, 과라고 우리 암기가 됐었죠. 경매 신청권, 유치적 유력, 비용 상환, 간이변제 충당, 과실수취권. 5가지의 권리가 유치권자에게 인정된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과실 수취의 의미는 변제 충당이다. 변제 충당을 위한 과실 수취라는 점. 2번 정답. 세 번째는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담보 제공할 수 없고요. 채무자가 직접점이 되지 이러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케이. 정답 2번에서 가져갑니다. 61번 정답 2번. 이어서 62번입니다. 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지면 동경달이었죠. 동경달.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로요. 매매로 뭐 할 때 달라질 때. 그래서 동매달, 동경달 이렇게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져 있었죠. 가보실게요. 을소유 토지 위에 을땅이에요. 을땅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누구 건물? 병소유 건물. 을한테 허락받고 누가? 병이 건물 지었어. 건물 짓습니다. 건물은 누구 거? 병소유. 동일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동일인 요건이 충족이 안 됐죠. 근데 갑이 매수를 했어요. 건물을 가져왔죠. 그때 동일인인가요? 아니죠. 불성립 탈락. 두 번째, 을 소유 토지 위에 니은을 일로 가져와 볼게요.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 을 소유 땅 여기에 500평 있어. 500평. 그리고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뭐를요? 건물을 공유하면서 이 판례가 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찍어 놨어요. 제 쪽지기 백전에는 보시면 들어가 있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문제로. 왜? 간평사의 작년, 재작년 연속 기출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그러면 땅은 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어?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건물이. 이 건물이 누구 거예요? 을 개인 게 아니라 누구요? 을하고 갑하고 둘이 공유하고 있어. 이렇게 뭐 하고 있다면 공유를 하는 건물이다. 건물을 공유하는 거예요. 건물을. 이때 어디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요. 경매로 병이 이걸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토지에 뭐가 설정되었다가 저당권이요. 저당권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누가 낙찰을 받았다. 누가? 병이다. 그러면 이 건물은요. 이 건물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불성립? 성립한다는 거예요. 을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건물까지요. 둘이 공동으로 같이 가지고 있죠. 공유로.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공유 지분은 전체에 미치죠. 똑같이 갑에게도 미치고. 이럴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니은의 5. D거든요.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했다는 점. 함께 매수했다. 이것도 많이 연습이 되셨을 거예요. 을 소유 땅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함께 가져왔다. 함께. 이거 을 땅이야. 건물도 누구 거야? 을 거야. 근데 이게 문제를 일으킨 거는 건물이 미등기라는 지점.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만약에요. 땅하고 여기 미등기 건물이 있었다. 이게 무허가였어. 이거 무허가 축사야. 축사인데 무허가였어. 둘 다 샀어. 내가 둘 다 샀거든. 땅도 사고 이 축사도 샀어. 그런데 말이야. 땅은 뭐가 됐어요? 등기 이전이 됐어. 근데 이 축사는 미등기라서 어떻게 됐어요? 등기 이전이 안 됐어. 등기가 안 넘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잘 보시면 땅은 누구 거죠? 매수인 을 거죠. 갑 거. 갑이 샀다면 갑 거. 근데 건물은 인수를 했는데 등기를 못 가져왔으니 갑소유가 아니야. 갑소유가 아직 아니다. 을 거야. 그냥 을 거. 그런데 처분권만 있죠. 갑에게.
등기 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뭐만 사실상 처분권만 있을 뿐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은 그죠. 뭐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디다가 저당권에 의한 대지가 경매가 됩니다. 그 말은 땅에다가요. 이 땅에다가 뭐를 설정했다? 저당권을 땅에다가 설정했다가 뭐가 경매되면 땅이요. 땅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인정되려면 저당권 뭐 할 당시에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어떤 요건? 동일인이죠. 동일인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설정할 때 뭐가 아니죠? 야, 땅은 갑건데 건물은 갑게 아니네. 을거네, 을거. 왜? 미등기라서. 그러니 뭐가 아니야? 동일인이 아니죠. 동일인이 아니니까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가도 이 건물에는 법정이상권이 불성립한다고. 네, 연습 많이 되셨을 거예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어떻게 할 때 함께 매수해버리면 법정지상권도 관습상지상권도 불성립하더라. 전원합의체. 인정되는 거는 니은 하나. 이어서 63번 이어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유역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정답 5번. 첫 번째, 유역지는 한필토지 일부가 아니라 전부죠.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죠. 왜? 수반성의 원리 때문에. 세 번째,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64번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64번. 토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 그러면 건물 전세권이 그동안 줄이었죠. 근데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토지 전세권이죠. 토지 전세권을 출제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자, 옳은 것 보시면 조문이는 거죠. 조문이는 그대로 여기 3번에서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죠. 10년을 넘을 수 없도록 법이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죠. 갱신되고요. 몇 년 안에?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장기 10년이다. 2번 보시면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때 1년으로 한다. 이 최단기간 1년은 토지가 아니라 어디죠? 건물에서만 인정된다는 거죠. 이건 많이 연습이 되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전세권 설정할 때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최장기 몇 년? 10년. 그 다음 네 번째,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임차권하고 달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법 조문에는 없는데 법 조문에는 있어요? 없고 어디에는? 판례는 인정한다. 판례는 인정한다라고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5번은요. 토지가 아니라 건물 전세입니다. 건물 전세. 그래서 정답 3번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4번 전세권 문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51번에서 어디까지? 64번까지는 물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물권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아니하고 비교적 무난하게 준수하게 평균 점수는 가져가도록 구성되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어서 65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항부터 74번까지는 계약법 문항이 되겠습니다. 10문항이죠. 65번. 가분들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건물을 3억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15일까지 해줄 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갑의 편지는 14일 날 발송되어서 을에게 얼마요? 16일 날 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왔어요. 갑이 한 청약은 언제요? 9월 16일이죠. 9월 16일에 도달입니다. 그럼 도달이 되고 난 후에는요. 갑이 이 청약한 걸 철회해요, 못해요? 철회를 할 수 없지요. 설문은 이걸 가져오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틀린 거를 모두 고르면 기억.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시점으로 볼까요? 9월 16일 날 청약은 상대편 손에 들어갔어요. 도달했죠. 그럼 9월 23일은 청약이 뭐하는 시점? 도달한 이후 시점이죠. 도달한 이후 시점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지. 안 돼. 왜? 도달해버렸잖아. 갑의 청약이 도달한 후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게 법주문이잖아요. 따라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철회가 되려면 언제요? 16일 이전에, 도착하기 전에, 갑의 청약이 도착 전에 철회를 해야 효력을 잃는 거지. 도착 후죠. 도달 후잖아요. 도달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은 효력이 아직 살아있다. 전수간다. 이런 뜻. 기억 탈락. 청약의 철회 문제입니다. 청약의 철회 시점은 도달 전이고 도달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 을이죠. 을이. 갑에게 승낙 통지를요. 갑이 청약자, 을이 승낙자인데 을이 발송을 해서 9월 20일 날 발송을 해서 22일 날 도달했어요. 도달. 언제 도달? 22일 날. 그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인가요? 발송한 때인가요? 발송한 때죠. 발송. 도달한 시점. 도달한 날이 아니라 언제? 발송한 날. 따라서 갑과의 계약은 9월 22일 도달한 날. 도달한 날이 아니라 뭐한 날? 발송한 날. 발송한 날이죠. 발송한 9월 20일에 성립한다. 9월 20일.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뭐한 날? 발송일이지. 발송. 도달이 아니야. 도달 아니야. 탈락. 디귿입니다. 을이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거를 조건으로 승낙을 했어요. 조건부 승낙. 아주 친절하죠. 이 부분은. 조건을 걸어서 승낙을 했다. 그죠? 그럼 조건부 승낙은 뭘로 보죠? 청약을 거절하고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이 청약한 걸로 취급을 하게 되죠. 조건부 승낙 또는 연착된 승낙 똑같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지문. 따라서 틀린 것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3번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5번 계약 성립 문제 되겠습니다.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를 대비면 여기 대입만 할 수 있다면 득점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6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동시행관계의 여부죠.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이거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에 해당한다. 부수적 의무. 그래서 양자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점. 이게 최근 판례였죠. 최근 판례. 쪽집게 백선에도 들어가 있어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이죠. 이거는 동시행이 아니다. 야, 임차권 등기는 왜 한 거야? 보증금 안 빼주니까 한 거지.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이다. 선의행. 보증금 빼줘. 그래야 임차권 등기를 날려주지. 동시행관계 아니다. 디귿만 동시행관계죠. 구분 소유 관계가 해소될 때 상호간의 지분이전,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동시행관계 있다. 따라서 동시행관계 있는 것 그랬으니까 디귿 2번 정답. 동시행관계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 부분 많이 연습이 됐던 논점 그대로 가져와 있습니다. 이어서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입니다. 정답 4번에 있죠.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죠.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4번 정답. 1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둘이죠. 수익자는 당사자 아닙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이죠. 두 번째, 수익자는 체결할 때 특정돼야 돼요. 특정할 필요도 없고 현존할 필요도 없다는 점. 세 번째, 수익자는 해제권을 가져야 해제권을 못 갖는다. 오케이. 정답 4번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법은 비교적 무난하게 제공이 되어져 있어요. 68번 이어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맞춰 주었으나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행 지체중이다. 지체중. 을이 이행 지체중. 다음 중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고르셔야 돼요. 옳은 거 고르면 안 됩니다. 틀린 거 잘 보셔야 되죠. 박스가 워낙 많아서 거꾸로 뒤집어서 푸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스하는 부분이. 갑은
최고 없이요. 최고 없이 해제하나요? 지체면 최고해야 되나요? 탈락. 최고해야 된다. 지체이니까 최고하고, 불능이면 최고 안 하고. 두 번째, 갑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를 하면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무슨 복귀한다? 자동 복귀한다. 자동 복귀. 등기하고요. 등기와 관계없이. 등기 없이 자동 복귀. 오. 디귿.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합니다. 자, 갑의 토지는 을이 가져갔어요. 매매로. 그죠? 이 땅을. 그리고 을은 다시 누구한테? 병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그래서 병이 뭐까지요? 등기까지요. 등기까지 맞춰 놓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계약이, 갑을 간의 계약이 빵 하고 깨지면, 여기서 파기가 되면 병은 이미 등기를 갖춰서 벌으려 완전한 권리를 갖춰 놓았죠.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어도 병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제의 소급표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병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 상실 안 한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틀린 거죠. 틀린 거는 기억과 디귿. 기억, 디귿. 4번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제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들. 근데 어렵지는 아니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68번 문제 보셨고요. 69번 계약 유형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고 편무무상계약이죠. 매매 요물계약 아니라 낙성계약. 교환 쌍무유상계약. 도급계약 쌍무유상 낙성불효식. 그죠? 임대차는 쌍무계약입니다. 정답 3번. 이어서 70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결권을 을이 가지고 몇 년 안에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옳은 것. 3번 보시면 을이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 예약 완결권은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 예약 완결권은요. 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10년이죠.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있으니까 지금 몇 년으로요? 20년이요. 약정에 따라 움직이죠. 약정에 따라서.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기간 내에서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한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하네요. 고려합니다. 예약 완결권 도과 여부는 제척기간이라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법원 직권조사사항이다. 5번에 보시면 우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이거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의 승낙을 얻어요. 승낙이 필요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완결권 행사하면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이 강제되는 거죠. 승낙 필요 없다는 이 지점입니다. 정답은 3번에서 예약 완결권 문제 되겠습니다. 70번. 71번. 권리하자죠.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이 선의뿐만 아니라 뭐였을 때도 악의일 때도 인정되는 권리로 모두 묶은 것. 이렇게요.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것.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뭐가요? 해제죠. 해제가 선악이고요.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뭐가? 감액이죠. 감액이 선악. 저당권 실행에서는 손해배상하고 해제. 손해배상하고 해제가 선악불문하고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들. 오케이. 그래서 기억,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권이죠. 해제권, 선악불문. 두 번째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대금, 감액이죠. 감액, 선악불문. 세 번째는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하고 손배 둘 다죠. 해제하고 손배는 둘 다 선악불문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니을은 뭐냐면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있죠. 이를 용의권의 제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럴 때는 선악불문이에요. 선일 때만 해제권이 인정됩니다. 용의권 제한하고 수량 부족일 때는 선일 때만. 니을 빼니까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 5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71번에 5번쯤.
이어서 72번 부동산 환매 이어갑니다. 틀린 5번 가시겠습니다. 환매 기간을 뭐한 경우? 정한 경우. 환매 기간을 정했어요.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죠. 정하지 않으면 5년. 환매 기간을 정했어. 예컨대 5년으로. 이때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기간이죠. 그 기간이면 5년이죠.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요? 아니죠. 환매권 행사, 이렇게 A가 B에게 땅을 매매를 하고 도로 뭐하기로? 사오기로 했다. 사오기로.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그럼 A가 도로 환매로 찾아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5년의 기간이 아니라 10년이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 환매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세 번째 보시면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하고 이자는 뭐합니다? 상계처리하죠. 상계처리. 그럼 두 번째 매매 계약 주계약이 취소되면 환매특약, 부수적 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계약하고 주종관계 있으니까요. 그 다음 1번에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따로요? 아니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72번 5번, 그래서 7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요? 건물이죠. 건물의 임차인한테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만? 건물에만. 그래서 건물을 임차해서 위에다가 태양열 판넬, 이렇게 태양열 판넬을 내가 설치했다. 부속물이죠. 부속물. 어디에? 건물에. 그때만 매수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요. 유익비, 필요비, 지상물, 차임 감액은 다 인정됩니다. 이어서 74번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뭐 했다? 지급했다는 거는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세입자가. 이 부분이 애매하고 좀 까다로운 거는 이거야. 보증금을 뭐 했다? 빼줬다. 내가 보증금을 빼줬다는 거는 누가요? 주인이. 빼줬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반환이죠. 반환. 반환하였다는 증명은 누가요? 주인이 한다. 임대인이. 이 지점 미묘한 차이점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 15년 전쯤 출제되었던 지문의 일부예요. 보증금을 지급했어. 누가? 세입자가. 얼마를 줬어? 얼마를 줬는데 3억이야 2억이야 1억이야. 그래, 너 그래서 보증금을 얼마 줬는지에 대한 입증 누가 해야 돼? 세입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영수증 꼭 필요해. 영수증. 1억이야 2억이야 2억 받았어. 그럼 2억 영수증이 있어야지. 그럼 보증금을 뭐 했다는 거? 빼줬다는 거. 빼줬다는 입증은 누가?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도 뭐가 필요해요? 영수증 또 필요해. 내가 보증금 건너갔잖아. 너한테 2억이. 2억 갔잖아 라는 거. 반환했다는 입증은 임대인이 합니다. 그러면 월세를 해. 월세를 지급했다. 차임을 지급했다는 입증은 누가 할까요? 임차인이. 그래서 요즘은 계좌이체를 해버리는 거죠. 왜? 그 계좌이체를 딱 보내는 순간 뭐가 남죠? 통장에 찍혀버리죠. 그게 바로 입증 자료가 되는 거죠. 차임을 지급했다. 차임을 뭐 했다? 지급했다. 차임 지급했다는 입증도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합니다. 세입자가. 계좌이체에 남겨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나 보증금 2억 있거든.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차임 지급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보증금 있다고 월세예요. 월세 거절 안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 이거는 적법점이죠. 왜요?
보증금 안 주니까 내가 집에서 눌러 앉아있죠. 적법점이죠. 단 목적물을 뭐하면 계속 사용수익 했죠. 했다면 1년 동안이나 거주를 했다면 이거는 뭐다? 적법점유인 것은 맞으나 부당이득이다 이거. 적법점유는 맞지만 남의 집에서 1년 동안 계속 거주한 거죠. 그러면 뭐다 이거?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부당이득. 적법하지만 부당이득은 물어야지. 그럼 이거 안 물게 하려면 1년 동안 거주를 했어도 안 물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거주를 안 하면 돼요. 살지 않고 출입봉사만 하면 되죠. 출입봉사만. 그래서 그 관련 판례가 캬바레 사건이었어요. 캬바레 계약 기간이 끝나죠. 끝나고 나서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하죠? 1년 동안 부당이득으로 물어내야죠. 이거 매달 월세를 까야 되는 거야. 보증금에서. 월세가 만약에 300이었다. 월 300을 까는 거죠. 왜? 부당이득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 안 까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보증금 안 줄 때 세입자가 이거 안 까이는 방법, 까이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칸막이를 치는 거죠. 칸막이를 쳐놓고 뭐라고? 못 들어오게. 그죠?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는 거죠.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용수익을 해버렸죠. 하면 부당이득 반환이면 발생해버립니다. 틀린 것 그랬으니까 틀린 것 디귿이죠. 디귿. 이어서 75번 이어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기억입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이죠. 다가구예요. 다가구 이렇게 다가구 주택 다가구. 역시 77번지 땅에 있는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자취방 쫙 붙어있는 다가구 주택.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해요. 여기다가 전입을 해서 대항력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후에 건축물 대장상 뭐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뭐로 바뀌었어요?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었죠. 이미 대항력을 해요. 대항력을 갖춰놓은 상황인데 다세대 주택으로 이걸 헐어버리고 새로 지은 거지. 그랬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 세입자의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원래 대항력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주택과 별도로 뭐만 대지만 경매로 날아갈 때, 주택이 아니라 뭐가요? 대지만 경매로 날아갈 때 대지에서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없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주택에서만이에요. 대지에서도. 주택과 대지에도 효력이 미친다. 주택과 대지 이 부분이다. 대지.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됐어. 소유권이 A 건물에 세입자 B가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4월 1일에. 이때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주택이 양도돼서 누가? C가.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무슨 지위도요?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보증금 반환 채무도 우리 대법원은 같이 이전한다. 소유권이 양도되면 뭐까지요? 보증금 채무도 이렇게 같이 이전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7월 1일 날 소유권이 가는 순간 임대인의 지위를 누가? 양수인이 뭐한다? 자동으로 승계해버린다. 승계가 돼버렸죠. 그러면 얘는 임대인 지위를 상실해버린 거죠. 언제? 7월 1일부터 상실해버린 거고 누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버렸다. 이렇게. 이때 그 다음입니다. 임차인이 뭐를 했다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이렇게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겼다. 전출했다는 뜻이죠. 언제 한 건가요? 언제? 임대차 종료 전인가요? 종료 후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불분명한 거예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렸다 하면 양수인은 누군가요? C죠. 세주인이요. 세주인이 부담하는 보증금이죠.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승계가 됐죠. 승계가 되는 순간 7월 1일부터 누가? 임대인의 지위가 일로 넘어와 버렸다는 거죠. 넘어와 버리면 양수인이 뭐를 해요? 보증금을 빼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입니다. 이렇게요. 이때 임차인이 뭐하면 10월 달에 뭐하면 전출을 하면 보증금 반환은 일로 넘어온 거죠. 보증금 반환은 일로 승계가 되었는데 언제? 소유권 양도가 되는 이 시점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승계가 되어버렸죠. 그때 전출을 했다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뜻. 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제죠. 일반론으로 볼 때는 소유권이 뭐하면 이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임대인의 지위가 일로 넘어오면서 보증금을 이분이 승계합니다. 양수인이. 승계해버립니다. 단 중간에 뭐해도 전출해도 이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인 건가? 임대차 종료 전인가요? 종료 후인가요? 제가 볼 때 이 지점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이 시점이 언제냐. 자, 이 지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정답은 기역니은으로 삼지만 기역니은 옳은 것 기역니은 이렇게 삼지만 5번에 있는 디귿도요. 이 디귿도 이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3번하고 5번 두 개를 복수 정답으로 이의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5번이죠. 75번에 3번 그리고 몇 번? 5번이죠. 이걸 이의제기 문제로 산업인력공단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76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시. 저 이거 보고 문제를 참 쫀쫀하게 냈다. 쫀쫀하게. 전 이 문제 보고 올해 문제 보고 꼭 중개사법 문제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은 거예요. 아주 쪼존하게 너무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런 식의 접근이죠. 세종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의 점포를 우리 분식점을 하려고 2022년 보증금 6억 차임 1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환산보증금 얘기할 때 서울 기준으로 얼마죠? 9억이죠. 9억. 이거는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9억은. 근데 생뚱맞게 서울을 안 내고 어디를 냈다는 거죠? 세종시를 냈다는 거지. 세종시를 이거를 외우라고. 세종시를 얼마라고 이걸 외우라고 이거를 내냐 이거죠. 세종시 내지는 광역시죠. 광역시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얼마냐면 5억 4천이에요. 이거를 내버렸다는 거죠. 문제 질문. 정말 그래 제가 쫀쫀하다는 거죠. 나 세종시 안 사는데, 나 서울 사는데, 나 서울 사는 사람인데 이걸 내라고. 이걸 내가 외웠겠냐고. 어쨌거나 서울 기준으로 광역시 내지 세종시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이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환산해보지요. 6억에 100만 원이니까 7억이죠. 7억. 그러면 이 세입자는 분식집 운영하고자 하는 이 세입자는 환산보증금을 뭐 하는 거다? 초과하는 거다. 5억 4천을 뭐 하는 거죠? 초과하는 임차인을 사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는 딱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환산보증금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임차인이냐? 환산보증금 이내냐?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다. 사례 문제가. 라고 준비하고 가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게 서울시가 아니라 생뚱맞게 어디를 세종시를 걸었다는 거죠. 저 이거 보고 참 쪼잔하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이걸 굳이 이렇게 틀어가지고 세종시를 내야 됐을까? 어쨌거나 그 출제위원 맘이죠. 주관입니다. 자기 주관이라는 점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험 있으니까. 가봅니다. 이 설문은 환산보증금 초과한 세입자를 말합니다. 주인이 누구냐면 갑이죠. 갑 상가 건물의 의리 분식점이죠. 분식점 운영하려고 하는 세입자입니다. 근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니까 이런 임차인한테 인정되지 않는 거,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한테 뭐 하는 거? 인정되는 거, 인정 안 되는 거죠. 인정 안 되는 것 4개 있어서 4개. 임, 우, 기, 확정일자. 임, 우, 기, 확정일자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인정 안 되는 권리들이다. 임은 임차권 등기명령, 우는 우선변제권, 기는 기간보장, 확정은 확정일자죠.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럼 인정되는 건 뭐가 있어요? 인정되는 거.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인정되는 거 있죠. 인정되는 거는 네 가지였다. 갱 대 권리금 3기. 갱신요구권 대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그 다음에 3기 연체 세지 규정. 네 가지죠. 네 가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한테도 인정되는 권리들이다. 갱신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3기 연체 규정. 오케이. 두도막으로 이렇게 두 개 주제로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는 지문으로 꼭 나온다라고 준비하시고 가십니다라고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지문. 옳은 겁니다.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길부터 뭐가 생깁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인정돼야 한대. 인정됩니다. 여기 대항력 오케이 인정해줘. 대항력만 아니야. 갱신요구도 돼. 권리금도 3기 연체 해지 다 인정돼. 오케이. 대항력을 준다? 오케이 맞습니다. 디은 우리 대항력권을 갖춘 후 계약서에 뭐를 확정일자까지 받아왔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하는 거? 우선 변제. 내 보증금 우선 변제 받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 밑에 있을 때만 탈락. 임우기 확정일자. 임우기 확정일자라는 거죠. 이거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우선 변제권 기간 보장 확정일자. 이 문제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다. 인정되지 않는 거 4개. 디귿은요. 을은 세입자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내가 분식집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객이 감염되거나 가게가 감염이 됐죠. 그래서 몇 개월? 3개월 이상 받았어. 금지 조치를 석 달. 그럼 내 가게 운영이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러면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세입자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례를 뒀어. 특례를. 감염병 예방,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낸 특례 규정이죠. 특례 규정. 예, 디귿은 이 법령에 아주 구석진 곳을 공략을 해 들어왔습니다. 어쨌거나 옳은 것 그랬으니까요. 기억 디귿 2개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억 그리고 디귿 4번입니다. 76번은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에 대해서 그 법리를 꿰고 있는지 못 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문으로 구성이 되어진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디귿 같은 지문이 매우 구석진 곳이라서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건들지 않으면 득점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어서 77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상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요. 구분 소유자 1인이 어디를? 공용부분을 뭐하면 독점해서 사용하죠. 그럼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 물권법의 공유에서 보셨던 맥락과 똑같죠. 어느 누군가가 독점을 했을 때 인도 청구를 해서 뺏어올 수 있다? 없다. 판례 번호 적어드립니다. 2019다. 24582. 24827 판례가 되겠습니다. 물권법의 논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1번은 기억은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죠.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공용 부분인 복도를 뭐하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 어디를? 복도를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이분만 혼자 쓰고 있죠.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가, 다른 입주자가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토해내라. 오케이. 부당이득으로 토해내라. 우리 판례 중에 아파트 입구죠. 예, 입구에 이 복도 부분을 여기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께서 여기를 공간이 비좁으니까 여기를 독점해서 썼다라는 거죠. 독점해서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여기 영업을 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다른 입주자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다. 디귿이죠.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어느 부분?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 관리비는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집합 건물 법에 의해서. 규약이 없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징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따라서요. 옳은 거죠. 옳은 거니까. 니은 디귿입니다. 니은 디귿 4번에서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78번 설문입니다. 7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겁니다. 첫 번째 채무자 아닌 누구야? 제3자.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다. 어디서 보셨을까요? 채무자 아닌 누구? 제3자도 가등기만 설정해요? 저당권이요? 저당권 설정 할 수 있지. 누가?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의 맥락에 그대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등기 담보는 담보 가등기는 뭐처럼? 저당권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저당권과 똑같이. 그래서 누가? 제3자도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뭐가요?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설정자. 그 설정자가 누구? 물상보증인이다. 두 번째죠. 귀속청산에서 변제기후 청산금 평가액을 만약에 이걸 1억이라고 그랬다. 1억을 채무자에게 뭐 했다?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 금액을 다퉈요? 못 다퉈요? 다툴 수 없죠. 기출지문. 세 번째 공사대금 채권이죠. 이걸 담보할 때는 가담법 적용 비적용 적용되지 아니한다. 왜냐? 소비대차일 때만 적용되니까요. 네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이잖아. 그럼 채권과 함께요. 함께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왜요? 수반성의 원리죠. 수반성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이 되어서 가등기 담보권하고 채권은 뭐 할 수 있다? 함께 양도 가능합니다. 족지케 백선에 있는 지문 그대로예요. 정답 4번. 다섯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때려야 못 때려? 때릴 수 있다. 경매권이 있다. 경매를 하거나 귀속청산 절차를 밟거나 둘 중에 하나. 정답 4번 마킹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을 보시면 이 가등기 담보권을 뭐하고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하는지 법리가 머릿속에 녹아 있는지죠. 있는지. 문제 보시면 중심만 가담법의 중심은 코안은 어디냐면 청산 절차죠. 근데 이 청산 절차가 아니라 사이드를 계속 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문제가 특징. 중심도 물론 건들지만 사이드를 계속 건드린다는 점 간과하지 마시고 요즘 추세라는 점입니다. 추세라는 점. 이어서 79번 이어갑니다. 2022년 갑은 조세 포탈 목적으로 여기다 목적까지 써놨어요. 조세 포탈 목적이니까 뭐죠? 불법이다.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어요. 약정은 무효겠네. 친구랑 맺었으니까. 이때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갑은 누구죠? 신탁자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누구 거를 병소유 토지를 자기 명의로 매수 작업을 합니다. 매수했다. 매수. 제일 중요한 게 명의신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찾아라? 매수자를 찾아라. 매수자를. 이게 특명이다. 특명. 매수자 찾아. 매수자를 찾아. 누가?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서 병소유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넘겨받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누구? 병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동그라미 3개를 빠바박 찍는다. 빠바박 찍고, 그죠? 그리고 맨 왼쪽에 누구?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를 1초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누구? 병. 신탁자 누구? 갑. 수탁자 을. 이때 갑은 뭐만 합니다? 돈만 제공합니다. 돈 제공합니다. 그래서 누가요? 을이 매수자가 돼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등기도 이전합니다. 이때 갑은 꼭꼭 숨어야죠. 꼭꼭 숨어라.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그랬죠. 이순신보다 먼저 한 말이 이분 말이죠. 나의 존재를 뭐하지 마. 알리지 마. 난 없는 거야.
난 없는 거야. 그죠? 너네 둘이 계약해. 너네 둘이. 이를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다. 1번 이어가 볼까요?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맞습니다. 야, 니랑 나랑 부부야 아니야. 친구잖아. 아직은 친구잖아. 혼인신고 안 했어. 친구야, 친구. 우리 명의신탁 무효. 두 번째, 갑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병이 뭐 했다면? 몰랐다면. 병이 뭐 했다면? 몰랐다. 선이면. 병이 선이죠.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은 유형이 몇 가지야? 세 가지가 있다. 병이, 매도인 병이 선의일 때, 선의인 명의신탁. 선의일 때는 물권 변동이 유효로 된다. 이 물권 변동이 유효. 그래, 누구 소유? 을 소유로 게임 끝. 두 번째, 매도인이 악이면, 매도인이 이 둘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 물권 변동은 무효.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경매다. 선의, 악이. 세 번째는 경매일 때죠. 경매. 경매일 때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로 된다는 점. 우리는 이렇게 맹공을 했죠. 맹렬하게 공부를. 그래서 병이 몰랐다면, 선이라면, 을은, 수탁자 을은 병으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하모니다. 오케이. 선이면 취득, 악이면 취득 못한다. 오케이. 세 번째, 을이,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맞죠? 이때 갑은,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소유권 내놓으라고요. 소유권 등기 넘기라고 할 수 있다? 등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요구하는 거는 부동산이다. 매수자금이다. 매수자금이야. 매수자금. 돈 내놔, 돈. 매수자금 토해내라고, 내 돈. 그죠? 부동산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네 번째, 갑은 을에 대해서 가진 매수자금 상당의 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걸 수 있다? 없다. 많이 공부되어 있죠. 5번, 만일 을이, 수탁자 을이 누구한테?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제3자가요. 제3자 정의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단순히 뭐 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면 뭐죠? 악이죠. 수탁자가 지금 처분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정에게 이렇게 처분했다. 수탁자가 땅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그때 제3자는 선이요, 선악불문이야?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차지하고 끝이다. 그런데 알고 있었다, 이죠. 알고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여기 탈락이다. 정답 5번 맞기입니다.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기본 논리 안에서 지문이 구성되어졌다는 점 확인되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80번 문제 열어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죠. 정답 2번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누구를요? 관리인 선임을 해라. 관리인 선임. 몇 가구 이상? 10가구 이상이면입니다. 10가구 이상일 때만. 따라서 관리인 선임은 몇 가구 이상? 10가구 이상일 때만 법에 의해서 선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번이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 구분 소유자 아닌 자는 관리인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도요. 임차인도 뭐가요? 관리인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관리위원회 의원은 누구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택한다. 세 번째,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뭐를 할 때요? 공용부분의 보존이죠. 공용부분 보존 행위를 할 때 개인 부동산, 개인 소유가 아니라 어느 부분? 공용부분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같은 공용부분을 뭐 할 때요? 보존 행위를 할 때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관리인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용부분을 보존하는 행위를 할 때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얻어라. 네 번째,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의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상, 권한상 관리인의 관리 감독을 누가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지위가 동시에 되는 건 아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서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문항 해설까지 모두 정리가 되셨고요. 제가 이의제기하겠다고 준비한 문제는 56번에 3번 그리고 75번에 5번 두 개 지문을 이의제기로 해서 산업인력공단에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논점 정리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관련되신 논점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해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하고 투쟁하시느라고 힘드셨고, 그 다음에 그 결과까지도 보장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각자 다 다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말은 이 과정까지 오시는 긴 여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긴 사랑이 그 안에 녹아있지 않으면 이렇게 장시간을 공부를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함께 하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커스와 함께하는 가다반 및 문제 해설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